야담 이야기. 유기장 집의 양반 사위. 봉이 까치동에 들었다는 속담은 어디서 나온 것인지는 모르지만 상상놈인 유기장네 집에 신관사또가 내림하였으니 어찌 봉이 까치동에 들었다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여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야기는 어느 날 저녁부터 벌어집니다. 고을의 번거지 쓴 사령이 서간 한 장을 들고 와서 유기장네 집 사위를 찾아 그 서간을 정중히 바쳤습니다. 유기장은 무슨 영문인지 몰라서 백죄 떨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관가의 서간이라면 유기장은 고사하고 어지간한 양반들까지도 불리워가서 곤장을 맞는 것이 이사인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유기장네 사위는 태연하게 앉아서 그 서간을 받아보고서 사령에게 알만하니 너도 여기서 쉬도록 하여라 하고 제법대로 분부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 후 그들은 저녁상을 치우고 한편으로는 닭을 잡아 앉혔는데 사또가 행렬도 없이 단기말에 몇몇 군노들의 호의를 받아 다다랐습니다. 유기장네 식구들은 마당에 엎드렸고 그 집 사위만이 마당 끝까지 나가 마상에서 내린 사또를 반가이 맞아들었습니다. 집이 누추하지만 허물지 말고 어서 들어가세. 그를 허물할 처지인가. 집도 좋아질 때가 왔네. 유기장이 그냥 부복한 채 영문을 몰라 떨고만 있는데 사또가 방 안에 들어서자 딸이 안전에 가까이 가서 부모를 대신하여 인사를 올리고 사죄하였습니다. 사또는 친구 부인을 대하는 예절을 대하고 유기장내 내외를 불러 그간 이교리를 보살피노라 수고했다고 치하하였습니다. 그제야 자기 사위가 일반 양반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유기장내 식구를 물러보낸 후 그들은 주안상을 가운데 놓고 마주 앉아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자네 떠날 길리를 택했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아직도 정하지 않았네. 될수록 빨리 상경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좀 더 두고 생각하여 보겠네. 그들은 이렇게 상경할 일을 주고받다가 말머리를 돌려 이교리가 낙향할 때에 기구한 운명을 내리엮었습니다. 일은 이렇게 된 사연이었습니다. 이교리는 당대 문신들 중에서도 이름 있는 문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궁궐안에는 개국 공신들은 내쫓으려는 악당이 생겨서 양파 간의 싸움이 격렬하여 난잡한 일이 많았습니다. 선왕이 별세한 후 왕자가 즉위하니 그는 역대의 드문 폭군으로서 정사는 물리치고 주색방탕에 탐욕하니 충신의 목은 구중천에 날고 간신은 득세하였습니다. 원래 이 젊은 폭군의 생모였던 선왕의 비는 의승상과 사통하며 밀모개교를 꾸몄습니다. 그때 왕은 신변에 있던 개국 공신들의 후예들인 승상과 좌승상에게서 진언을 받자 대노하여 즉석에서 밀모에 참여한 우승상이야 신팔들을 능지처참하고 왕비는 추방시켜 자결하게 하였습니다. 이 폭군은 개국 공신들의 간곡한 진언을 되려 원수로 치부하다 간신들의 밀모를 받아서 자기 생모의 원수를 갚는다는 것으로 충신들을 모조리 잡아 참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니 이교리는 개국 공신의 후예로서 그 운명이 풍전등화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 외에 이교리는 또 폭군의 음란한 행위 때문에 자기의 귀여운 척까지 죽였습니다. 그것은 또 이러하였습니다. 폭군의 신변에서 아첨하며 아양을 떠는 간신들이 폭군에게 이교리의 처는 세상의 드문 미인으로서 황홀하기 그지없다고 쪼아리었습니다. 어지간한 임금이라면 부인을 입시시키라는 명을 내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눈에 달이 오른 이 폭군은 이교리의 부인을 입시시키라는 만인이 공로하고 앙천대소할 어명을 내렸습니다. 아무리 어명이라 할지라도 방책을 대면 피할 수 있으려만 고지식한 이교리는 무슨 일인지 몰라 바삐 서둘러 철을 궁궐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의 철을 태워 돌아온 교군군이 이교리 앞에 부복하여 아뢰었습니다. 영감께 아뢰나이다. 소인들이 부인을 모시지 못하와 귀댁 중의 가마 속에서 그만 하고는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교리는 크게 놀라더니 이놈 하며 이를 깨물었습니다. 교군군들은 이 소리에 놀라 사시나무 떨듯하면서 죽어 마땅하오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교리는 일어서서 무엇인지 생각하다 교군군을 돌려보내고 시녀들을 불러 부인의 시체를 안방에 모시게 한 후
모든 사람들을 다 내보냈습니다. 이결이는 자기 혼자서 아직 굳지도 않은 부인의 시체를 다루어 옷을 갈아입힌 후 끌어안고서 통곡하였습니다. 그는 누구도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구시렁거리며 한바탕 통곡하고 나서 시녀를 불러 듣거라, 사람은 이왕지사 죽었으니 집에다 오래 둘 필요 없다. 내일로 감장하도록 주선하여라 고하였습니다. 시체를 입관한 후 그날 밤 이결이는 문상원 손님들에게도 나가지 않고 그냥 처이 시체 옆에 앉아서 술만 마시며 깊은 사색에 잠기어 뜬 눈으로 세웠습니다. 이튿날 아침 그는 집안의 가장 기물을 점거하고서 귀중품을 행랑채 한 곳에 모여놓게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장례를 서둘렀습니다. 행상이 나가는데도 따라 나서지 않고 그냥 안방 안에 앉아서 술만 마시면서 온 집안의 하녀들까지 따라가게 하였습니다. 행상은 산소에 갔으나 상주가 오지 않아서 매장하지 못하고 기다리는데 그때 이교리는 당기말을 타고 달려왔습니다. 장례가 끝나자 문상 온 손님들은 보내고 집안과 종들과 남게 하였습니다. 그는 약간 있는 문서와 귀중품들을 내놓고 그간 너희들은 우리 집 일을 보살피노라 고생들 했다. 이제는 너희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라. 많지는 않으나 재산을 너희들에게 주니 이를 가지고 제 갈 곳으로 가서 잘 살아라. 집은 불에 타고 없으니 가지 말아라. 나도 내 갈 길을 가겠다. 하고는 땅 문서와 귀중품들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부인의 묘에다 또 술을 부어놓고 여보 부인 내 술 한 잔 더 받으시오. 그리고 우리는 각기 제 갈 길로 갑시다. 여보 부인 지하에서라도 충신이 역적으로 되고 역적은 충신으로 되는 것이 어찌 되는지 잘 보시오. 라고 하고는 마리에 올랐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한 이교리는 취응의 도움도 있어서 당시 궁궐안의 악정을 증오하였습니다. 게다가 애처까지 이른 생각을 할 때는 분노로 하여 이를 깨물었습니다. 사또 역시 같은 운명으로 주방되던 이야기를 엮었습니다. 그들 둘은 촛불을 갈아붙이고 또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이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이교리는 자기의 어리석음을 한탄하여 이름을 우국이라 개명하였으며 조정의 간신들을 물리치고 원한을 풀 수 있는 정도의 밝음이 올 것이라 믿으면서 그때까지 살아야겠다고 피난의 길을 떠났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밤이면 돌을 베개 삼고 찬이슬을 맞으며 새우잠을 잤고 낮에는 산속의 오솔길로 헤매면서 정처 없이 떠돌다가 이곳까지 왔습니다. 일반 도리로 말하자면 교리가 신바닥에 흙을 묻히며 걸음을 걸을 리 없습니다. 그러나 이 교리는 홀몸에 매산자 보따리를 짊어지고서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정처 없는 길을 다그치고 있었습니다. 온유월 염천은 땅을 태울 것 같이 내리쪼이는데도 이 교리는 벼락걸음을 걷다 보니 쉴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온몸에 땀이 줄줄 흘러내리고 목은 화가마 같이 말라들었습니다. 그는 냉수라도 한 사발 마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였으나 바람소리와 풀잎의 사그락거리는 소리에도 놀라게 되는 처지로서 대낮에 인가를 찾아 들어갈 수 없는 고로 타는 목을 삼키면서 정처 없는 길을 터벅터벅 걸었습니다. 이렇게라도 목을 달고 있는 것이 다행인 것이지만 앞길이 막연하여 자연 발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가란 목은 더욱 물을 찾게 되어 사방을 두리번거렸습니다. 마침 인촌에서 좀 떨어진 곳에 수양버들이 한 그루 늘어져 있고 그 밑에서 물을 푸고 있는 총개지배가 있었습니다. 이교리는 거기 가서 물을 얻어먹자고 조심성 있게 그 샘물터로 갔습니다. 가보니 과연 생각과 같이 둥글둥글한 돌로 쌓아 올린 우물인데 우물 안의 돌에는 파란 물이끼가 끼어있는 샘물이었습니다. 아가씨, 길손입니다. 날이 더워 목이 말랐으니 물 한 바가지 얻어먹읍시다. 라고 청했습니다. 전 같으면 벽화사상 산호병의 살린처사 송엽주를 금잔옥잔에 접대 받쳐 올렸을 터이나 오늘의 신세는 쪼그랑 바가지가 되어 말조차 공손하여졌습니다. 계집애는 짐짓게 하지 않고 선뜻 맑은 물을 한 바가지 찰랑하게 뜨더니 무슨 생각인지 수양버들가지에서 푸른 잎을 한 움큼 훑어서 바가지에다 띄워가지고 권하였습니다. 그는 바가지를 받아들고 생각하기를 물에다 버들잎을 띄우는 것이 심술궂은 행위 같지는 않은데 무슨 영문일까.
의문스럽기는 하나 목이 가란데 언제 이것저것 가리새 없어서 버들잎을 훌을 불어가면서 물을 마셨습니다. 이효리는 바가지를 돌려주면서 계집애의 얼굴을 자세히 뜯어보았습니다. 보아하니 나이가 18, 9세가량 되어 보이는데 어딘가 인품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물을 잘 마셨습니다. 하찮은 것을 묻는 것 같습니다만 아까 물바가지에다 버들잎을 띄우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라고 인사를 하고 물었습니다. 계집애는 머리를 살래살래 흔들면서 아무 뜻도 없노라고 수줍게 대답하였습니다. 이효리는 어째서 그랬느냐고 다시 묻게 되어서 자연히 말이 오고 가게 되었습니다. 계집애는 묻는 말에 주저주저 하더니 천천히 말을 했습니다. 별로 딴 뜻은 없습니다. 보아하니 손님은 대단히 피로하신 것 같은데 어른들께서 들음에 그럴 때에 물을 급하게 마시면 잘 체한다 하옵기에 부질없는 짓을 했습니다. 이효리는 생각할 수도 없는 대답이었습니다. 이런 벽촌의 하찮은 계집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이야 꿈에도 생각 못할 일이었습니다. 이효리는 너무나 무안하고 한편은 기뻐서 그랬습니까? 그렇게 돌봐주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라고 살해하면서 생각하였습니다. 어떤 가문의 후손일까? 비록 총구석에 살지만 틀림없이 신분 좋고 인품 있는 가문의 규수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이효리는 계집애의 소행을 알고저 실없는 말 같으나 댁은 어디 오며 어떤 가문의 규수이시고 양친께서는 무엇을 하시는지요? 라고 또 물었습니다. 계집애는 부끄러운 기색도 없이 몸을 돌려 마을 밖에 시냇물가에 홀로나 앉은 외딴 집을 가리켰습니다. 저 집이 저희 집입니다. 저의 아버지는 유기장인 천한 몸입니다. 라고 서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이때는 문무농상공의 순차차별이 심하여 유기장이라면 상민 중에서도 상상민으로서 평민들과는 임의로 거래할 수도 없는 시대였습니다. 유기장의 딸이라 들었을 때 이효리는 자기가 헛듣지 않았나 의심하였습니다. 그렇게 천하고도 가장 천한 유기장의 집안에서 이렇게 현철하고 영특하고 어여쁜 처녀애가 생기리라고는 생각조차 닿지 않았습니다. 생사존망이 초로 같은 인생이 되었으니 밟혀고 자는 유기장보다 무엇이 나으려고 생각한 이효리는 그 계집애에게 청탁하였습니다. 오랜 걸음에 시달려서 촌본한 감이 올시다. 혹시나 그대게 2, 3일 신세를 질 수는 없겠는지요. 이효리의 말을 듣자 그 계집애 또한 천만 뜻밖의 말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은 유기장이란 말만 들어도 돌아서 갈 터인데 이 길소는 묻게 해달라는 청탁이었습니다. 계집애는 자기들을 평민처럼 대해주는 것이 고마웠습니다. 어지러운 집이라도 좋으시다면 저를 따라오십시오. 계집애는 두말 없이 승낙하고 그 길손을 모시고 갔습니다. 유기장의 부부가는 딸을 따라 들어온 낯선 사내를 영문을 몰라 개면쩍게 대하다 딸에게서 자세한 사연을 듣자 환대하였습니다. 그들 부부는 생각하기를 그 낯선 방랑객의 차림은 누추하나 관을 쓴 사람인데 유기장네 집에 왔다는 것이 생후 처음 당하는 일이라 성의껏 환대하였습니다. 이효리는 못 이기는 체하고 그들이 모시는 대로 그 집에서 허리를 붙였습니다. 신분이 천한 유기장네 집에 묵는 것은 그가 숨어있기에 좋은 곳이기도 하였습니다. 며칠간 묵어있는 기간에 이효리는 그 계집애의 아름다운 마음이며 착실한 인품이며 부지런한 일손에 모름지게 정들어갔습니다. 계집애의 양친들도 처음에는 신분이 다른 길손이라 무슨 일에나 어려워서 주저주저하였으나 이제는 곧장 염려 없이 흉금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유기장 부부가 이효리에게 상담할 것이 있다더니 그는 다름 아닌 혼담이었습니다. 딸을 줄 터이니 맡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효리는 두말 없이 쾌히 승낙하였습니다. 이렇게 한 바가지의 물이 염분이 되어 이효리는 유기장의 사위로 되었습니다. 분에 넘치는 사위를 맞았다고 기뻐하던 유기장의 부부는 부자간에도 일이 사랑이라는 속담과 같이 세월이 갈수록 일할 줄 모르는 이 사위에게 진저리가 났습니다. 버들을 배우고 벗기는 일들에서 사위가 거들어주기는 하였으나 일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어 장인은 자연히 잔소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저렇게 쓸모없는 놈이 어디 있겠느냐. 이거야 밥이 남아서 사위를 삼은 것 같구나. 일 못한다고 잔소리함이
하루 이틀 날이 갈수록 심하여지며 나중에는 성까지 내고 딸에게 사위놈의 밥을 절반 줄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러나 딸만은 각별하였습니다. 자기 남편은 꼭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하면서 성의껏 섬기었습니다. 이렇게 달을 갈고 해를 바꾼 지도 3번이 되었습니다. 이교리는 풍편의 서울에서는 세상이 뒤바뀌어 고을에서도 구간은 쫓기우고 신관사또가 부임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기간 서울에서는 폭군을 방축하고 그가 시행하던 일련의 극단적인 악정들을 폐기하였으며 그를 따라 못된 짓을 많이 한 대관들도 처단해버리고 개국공신의 후예들이 높은 벼슬을 차지했습니다. 유기장의 집에서는 1년에 한 번씩 관가에 유세품을 바치는 것이 상례였습니다. 그날이 되자 이교리는 장인에게 오늘은 제가 관가에 유세품을 바치러 가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장인은 사위가 집을 근심하는 데 대하여 기쁘기는 하였으나 한편 어처구니 없었습니다. 자기가 가도 군졸놈들에게 괄시를 받고 유세품을 절반이나 되돌림당하였는데 천치 같은 사위가 가서야 무슨 일을 저지를지 근심되어 인차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딸이 나서면서 제 남편을 보내도 근심 없이 처사할 것이라고 간청했습니다. 딸의 권함을 받아서야 갔다 오라고 승낙하면서 유세품 바치는 방법을 세세히 일러주었습니다. 이교리는 지게에다 유세품을 짊어지고 관가로 갔습니다. 땀을 흘리며 관가로 간 그는 서슴지 않고 산문을 지나 들어가서 동원으로 갔습니다. 그때 뒤에서 이놈 섞어라, 얘가 어디라고 유기장 놈이 들어왔느냐? 라는 숨은 사령들의 야단치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는 못 듣는 척하고 그냥 쟁걸음으로 동원 마루 앞까지 가서 뻣뻣이 선 채 동원 마루를 쳐다보며 큰 소리로 유기 수납하러 왔나이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사령들이 달려들어 육모 방망이를 내흔들면서 내쫓으려고 야단쳤습니다. 그래도 유기장은 꼿꼿이 선 채 동원만 바라보고 소리쳤습니다. 동원에 있던 신관사또가 웬 소리인지 몰라 내다보니 거기에는 이교리가 지게에다 유세품을 지고 서서 사령놈들과 밀치닥거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이공이 아니여. 사또는 어찌 놀랍고 반가운지 버선발로 다름질쳐 나와 숨은 사령들을 물리치고 이교리를 내당으로 모셔드렸습니다. 신관사또는 이교리와 오랜 벗이었습니다. 몇 년 격해 있다가 상봉한 구우들의 반가움은 진지한 이야기를 낳아 서로 묻고 되묻고 하였습니다. 사또는 서울 소식을 대충대충 이야기하였고 이교리는 낙향한 후에 과거사를 대략 엮었습니다. 전후 과거사를 대충 들은 신관사또는 이교리에게 간곡히 권하였습니다. 하여간 빨리 상경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 조정에서도 공의 일로 근심하고 찾고 있는 중일세. 급할 것 없네. 어쨌든 돌아가서 천천히 생각하겠네. 어찌나 조속한 시일 내로 떠나도록 하게. 이교리는 사또와 같이 내당에서 술을 마시다 해가 서산에 기울어졌을 때에야 그냥 지게를 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빈지게를 지고 돌아온 사위를 본 장인은 근심에 쌓여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이 사람 갔던 일이 어찌 되었나? 예, 무사히 수납시켰습니다. 금년의 유세품은 각별히 잘 만들었다고 칭찬까지 합디다. 라고 어물쩍 대답하였습니다. 사위한테서 술래까지 나니 무슨 영문인지 몰라서 어리둥절하다 딸에게 가만히 분부하기를 얘야 오늘 저녁은 그 사람에게 한상 잘 차려 드려가거라 고하였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한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껄껄 웃으며 술잔을 권했습니다. 초는 또 갈았건만 말은 그칠 줄 몰랐습니다. 세월은 어지러웠으나 내 처복은 타고난 명복인 것 같네. 이교리가 선처의 정절함을 엮은 후 지금의 철을 잃었습니다. 자네의 처복은 명복 같은 애만 시복이 없으면 명복도 악정으로 되는 것이 아닌가. 자네의 권을 알만하네. 그럼 떠날 날을 어느 날로 정하겠는가. 어쨌든 가기는 가겠네마. 좀 더 생각해야겠네. 인간 70고래회라. 내 나이 반고래회가 넘었고 풍랑도 겪었으며 정사라는 것에도 다소 눈을 뜨게 되었으니 말일세. 이들이 이렇게 주고받는 사이에 달구는 소리가 들려오고 동력 하늘이 밝아왔습니다. 그제야 사또는 일어섰습니다. 그들은 밝아오는 아침 하늘을 바라보며 석별의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꽃분이와 서방님이 첫날 밤을 보내려는데 감히 나를 두고 옛날 어느 한 시골 마을에 쇠돌이란 총각과 꽃분이라는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머니의 젖꼭지에서 떨어지고 나서부터 소꿉동무가 되어 날마다 같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른 봄이 돌아와 산마루에 파랗게 잎을 피우기 시작하면 그들은 산기슭에 앉아서 땅을 우묵하게 파놓았습니다. 파놓은 구멍에다가는 민들레를 뜯어놓고 국을 끓이고 다른 구멍에다가는 모래알을 주워놓고 밥 짓는 신용을 했습니다. 소꿉놀이 장난을 치다 꽃분이가 쇠돌이에게 물었습니다. 얘 넌 밥을 다 지었니? 난 밥도 짓고 국도 끓였는데 혼자 냠냠하고 먹자니 재미가 없구나.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으냐? 쇠돌이가 답했습니다. 얘 넌 우리 집 식구질을 하려무나. 꽃분이가 쇠돌이에게 말했습니다. 좋아, 그럼 내가 국과 밥을 떠놓으려무나. 쇠돌이가 답을 하자 이어서 꽃분이가 답을 했습니다. 아니, 우리는 가짜 한 집 식구니 함께 떠놓고 같이 먹자꾸나. 꽃분이가 말을 하자 쇠돌이는 쇠돌이대로 우겼습니다. 예, 아니다. 우리 집에서는 아버지에게 먼저 떠놓고 어머니는 아이들과 함께 먹는데도 그런다. 꽃분이가 쇠돌이 말을 받았습니다. 에구, 그럼 애기질을 누가 하니? 이렇게 하자. 너는 어머니질을 하고 나는 아버지질을 하고 이 길쭉한 돌멩이가 애기질을 하면 되잖니? 쇠돌이가 이렇게 말을 하니 꽃분이도 눈을 새물거리며 웃었습니다. 이렇게 재미나게 장난을 치고 놀다가도 해가 서산에 기울어지기 시작하면 두 사람은 손에 손을 잡고 집으로 뛰어왔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소꿉질을 하던 때는 지나 쇠돌이와 꽃분이가 장가들고 시집갈 나이가 되었습니다. 뒷산에 무성하게 자라고 있는 나무들이 단풍이 드는 때였습니다. 3년 전부터 기르기 시작하던 쇠돌이네 집 외기러기가 북으로부터 날아오는 기러기 떼들의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기러기는 며칠간 하늘을 쳐다보며 울어댔는데 어느 날 나무로 날아가는 기러기가 이 울음소리를 듣고 쇠돌이네 집으로 날아내렸습니다. 두 기러기는 3년 만에 만난 기쁨으로 끼룩끼룩하며 야단법석을 떨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기러기들을 보고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부부로 이별을 해서 만나서 이러는 것이요. 한 사람은 기러기가 3년간 이별을 하였다가 다시 만나니 기뻐서 보이는 모습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니요. 애미와 새끼 사이인 것이야. 다른 사람은 애미와 새끼 기러기가 떨어져 있다가 만나서 기뻐하는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더욱 놀라게 한 것은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두 기러기가 몸이 뒤엉킨 채로 숨을 거둬 있던 것이었습니다. 이 일을 두고 마을 사람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괴이적은 일을 놓고 의견이 분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겨울은 사람들이 모여 앉으면 처음 나오는 화제가 기러기가 숨을 거둔 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곰상곰상하게 내 한마디, 다른 사람 한마디 의논을 하다가도 나중에는 서로 낯을 붉히고 목에 핏대를 세웠습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 정확한 것은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각자 자신들의 주장이 확고했습니다. 다들 자신의 뜻이 맞다며 확신을 갖는 모습을 보이고는 했습니다. 그렇게 기러기를 두고 논쟁을 펼치며 한 해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새해가 다가오게 되니 내가 옳거니 내가 옳거니 하던 논쟁도 하나의 생각으로 몰리게 되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이 두 기러기는 갈라진 지 3년이 되는 한 쌍으로 추측했습니다. 기러기가 서로를 만나고 보니 그 정이 더욱 깊어졌는데 다시 날아가려니 3년 동안 한 번도 날아보지 못한 기러기는 애석하게도 하늘을 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기러기는 서로 갈라질 수는 없고 더는 떨어지기 싫은 마음에 기러기 두 마리가 극단의 선택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기러기처럼 정이 깊어야 해. 마을 사람들은 기러기처럼 부부 사이에는 정이 깊어야 한다며 말을 하고는 했습니다. 이곳 마을 사람들은 기러기가 서로에 대한 사랑이 깊은 것처럼 남녀 사이에도 애정이 있어야 한다고 여기게 되었습니다. 사실 진실은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러기에게 일어난 일은 마을 사람들의 최대 관심사였고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려야만 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기러기의 사건도 대충 일단락이 나고 그 이듬해 봄이 찾아왔을 때였습니다. 쇠돌이와 꽃분이가 장가들고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기분 좋은 경사를 앞두고 있던 차에 문제가 하나 발생되었습니다. 쇠돌이와 꽃분이가 잔치를 한다는 소식을 들은 김 부자는 꽃분이의 아버지에게 빚 독촉하러 왔습니다. 꽃분이네는 살면서 어려워질 때면 김 부자에게 돈을 빌리곤 했는데 김 부자는 거의 사채 수준의 이자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꽃분이네는 겨우겨우 입에 풀칠할 정도밖에 안 돼 돈을 빌리면서 원금은커녕 이자도 갚질 못했습니다. 그러자 김 부자는 이걸 이용하여 꽃분이를 평생 종으로 쓸 목적으로 그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꽃분이가 어느 정도 나이가 드니 빚을 갚으라고 찾아온 것입니다. 김 부자는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평생 종으로 부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김 부자는 꽃분이 아버지를 만나 돈을 갚지 못하면 꽃분이가 머슴질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쇠돌이는 김 부자에게 사랑하는 꽃분이를 꼼짝없이 빼앗기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김 부자네 집으로 머슴으로 들어간 사람은 있어도 나온 사람은 없으니 이는 영영 이별하게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쇠돌이는 아버지와 의논하고는 꽃분이를 데리고 멀리 타향으로 가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도 아들의 마음을 생각해 꽃분이의 아버지를 찾아가 의향을 물었습니다. 두 사도는 의논 끝에 늦은 밤 아무도 모르게 혼례를 치르고 타향으로 보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두 사도는 한 집에 모여 앉아 마을 좌상영감을 모셔놓고는 오순도순 이야기를 하며 혼례를 올렸습니다. 쇠돌이는 꽃분이에 대한 자신의 사랑이 기러기의 사랑처럼 굳건하다는 뜻을 표현하기 위해 꽃분이 앞에 함을 올리고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쇠돌이는 기러기 모형을 만든 나무 기러기를 3번 들이밀고 절을 했습니다. 혼례를 치른 쇠돌이와 꽃분이는 밤중으로 타향길을 떠났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부터 좌상영감이 혼사에는 나무 기러기를 쓰기로 했는데 나무 기러기의 날개라도 돋친 듯 온 나라에 이러한 이야기가 퍼졌습니다. 이때부터 우리 조선 예법에 장가드는 날 신랑은 나무 기러기를 밀면서 자신의 굳은 맹세를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본시 나무 기러기는 친형례를 행할 때 신랑 집안의 어른 중에서 한 사람이 들고 신부 집으로 가 신부 집 사람을 통하여 신부의 부모에게 전해드리는 거였습니다. 신부의 부모는 집안의 우서른들과 좌정한 가운데 신랑의 배례를 받는데 이때 신랑이 신부의 양친에게 나무 기러기를 드리는 예가 전한예입니다. 전한예를 올린 후 신부의 어머니가 치마폭에 나무 기러기를 안고 신부가 있는 방 안으로 던지는데 이때 나무 기러기가 서면 아들을 낳고 누우면 첫 딸을 낳는다는 속신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밤낮으로 흥분하며 제발 아주 먼 옛날 심산벽곡의 아들과 며느리가 늙은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부모 공대를 잘하기로 근방에 소문이 자자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였습니다. 부부간이 별을 이고 나가 달을 지고 들어오면서 부지런히 일을 한 덕에 그의 농사가 각별히 잘 되었습니다. 조이삭은 황개꼬리 같고 감자는 강아지만큼 커졌습니다. 아버지를 잘 모시려고 한 해 농사를 잘 지어놓았지만 뜻하지 않게 아버지는 갑작스럽게 병을 얻었습니다. 이제 잘 모실 수 있는데
일이 아프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부부는 병석에 누운 아버지를 보며 안타까운 심정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밤낮을 의원을 찾아다녔습니다. 저희 아버님을 살릴 방도가 없겠습니까? 의원이 시키는 대로 정성껏 약을 쓰고 아버지를 열심히 챙기자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의 건강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워낙에 노령의 기력이 쇠했던지라 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저 이부자리에 누워 하루하루를 보낼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들은 한 의원으로부터 아버지의 기력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듣게 되었습니다. 산삼을 먹으면 괜찮아질 것이요. 산삼이 특효약이라는 말을 들은 아들은 아내에게 당부했습니다. 내가 산삼을 캐러 갈 것이니 아버지를 잘 부탁합니다. 아들은 즉시 산삼을 캐러 깊은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며느리는 남편이 산으로 들어가자 더욱 효성스럽게 아버지를 모셨습니다. 며느리는 날마다 집 앞에 나와서는 산으로 산삼을 캐러 간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어느덧 남편이 산삼을 캐러 떠난 지 달포가 지나고 가을도 다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아내는 이상한 꿈을 꾸고 놀라서 새벽에 잠에서 깼습니다. 삼을 캐고 집으로 돌아오는 남편이 병고를 당하는 꿈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며느리는 아버지의 아침상을 대접하고 점심과 저녁 음식은 식지 않게 가마목에 두었습니다. 식사를 챙겨둔 아내는 남편을 맞으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남편을 찾아 밖으로 나선 아내는 저 멀리 남편이 걸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탈 없이 돌아오는 걸 보니 아내는 안도에 숨이 빠져나왔습니다. 이제 오시는 겁니까? 남편의 모습을 보고는 아내는 불이 나게 달려갔습니다. 남편을 향해 달려가던 아내는 급작스럽게 멈춰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무 뒤에 숨은 늙은 범이 남편을 노리고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리 오시면 안 됩니다. 놀라서 아내는 남편을 보며 소리쳤습니다. 이에 범은 씩 웃음을 보이더니 남편을 덮치러 달려갔습니다. 범이 달려오는 모습을 본 남편은 그 자리에서 기절을 해서는 바닥에 쓰러져 누웠습니다. 아내는 전력을 다해 달려가서 남편에게 달려드는 범을 막아섰습니다. 집에 연로한 아버지가 병석에 누워 계십니다. 아내는 큰 소리로 말을 했습니다. 제발 우리 낭군님을 살려주십시오. 갑자기 나타나 소리치는 여인의 모습에 범은 놀랐는지 귀를 벌쭉거렸습니다.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범에게 다가갔습니다. 범의 앞에 선 아내는 조금의 떨림도 없이 그간의 집안 사정을 털어놨습니다. 병석에 누워있는 아버지를 위해 남편이 산삼을 캐러 산으로 떠났다가 돌아오는 길이라고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아내가 범에게 사정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사이 기절했던 남편도 정신을 차린 참이었습니다. 범은 한참을 잠자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내의 이야기가 끝나자 범은 뒤로 물러서서 꼬리로 등을 툭툭 쳤습니다. 아내와 남편은 멀뚱멀뚱 범을 바라봤습니다. 범은 계속해서 꼬리로 자신의 등을 툭툭 때렸습니다. 등에 타라는 것입니까? 아내가 묻자 범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부가 범의 등에 올라타니 범은 날파람을 일구며 질풍신뢰와 같이 내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날파람을 일구던 범은 깊은 산속에 이르자 걸음을 멈췄습니다. 어떻게 이런 곳이? 남편은 범이 내려준 곳을 보고는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범의 등에서 내려 도착한 곳은 산밭이었습니다. 우리 보고 가져가라는 것입니까? 아내가 범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범은 이번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부는 아버지를 살릴 수 있다는 생각에 신이 나서 열심히 삼을 캐고 또 캐냈습니다. 삼을 다 캔 것을 지켜본 범은 다시 꼬리로 등을 때렸습니다. 범은 부부를 등에 다시 태우고는 순식간에 아버지가 있는 집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범의 등에서 내린 부부는 범을 향해서 100번 1000번 절을 올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범은 알았다는 듯 꼬리를 젓더니
바람처럼 앞에서 사라졌습니다. 생각해보니 만약에 부인이 꿈을 꾸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꿈을 믿지 않았더라면 남편에게 큰 병고가 생기고 또 이렇게 산삼도 얻지 못했을 거라고 부인은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부인은 다시 한번 범을 간 곳을 바라보며 범이라는 짐승도 우리의 효를 아는구나라고 생각하며 인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집에 도착한 부부는 서둘러 아버지가 있는 방으로 찾았습니다. 아버지에게 가장 큰 삼을 골라서 대접하고 나머지 남은 삼은 앞산에 심기로 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삼을 챙겨서 아버지에게 드리니 아버지의 얼굴에서는 활력이 맴돌았습니다. 부부는 아버지뿐만 아니라 동네의 병석에 누워있는 어르신들에게도 삼을 챙겨주었습니다. 내가 너희 같은 효자 효부를 두었기에 다시 살아났구나. 아버지는 부부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아버지는 삼을 달여서 자주 마시니 원기를 회복해서 만년을 행복하게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동네의 아픈 사람들도 부부로 인해 기력을 회복하니 동네에는 부부에 대한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앞산에 심어놓은 산삼은 꽃이 피고 열매를 떨어뜨려 수많은 동자삼이 땅을 뚫고 자라났습니다. 그때부터 이 고장 사람들은 너나 없이 효성이 지극한 부부와 범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면서 남산골을 산삼골 혹은 효자골이라 불렀습니다. 실제로 황해북도 평산군 평산읍 소재지 서남쪽 가까이에 있는 마을, 옛날 앓는 아버지를 위해 효성을 다한 바오라는 총각이 살았는데 어느 한번 꿈속에서 한 의원의 말을 듣고 천신만고 끝에 수십 년 묵은 산삼을 캐다가 아버지의 병을 고쳐드리고 행복한 생활을 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오의 효성스러운 소행을 높이 평가하여 이 골을 효자골이라 불렀다고 합니다. 여종이 머슴을 야릇하게 쳐다보니 소월아 기다려줘. 까마득히 먼 옛날 한 고을에 만석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부자네 고간마다에는 배곡미가 차고 넘쳤으며 두리뭉실한 뒤주마다에는 해묵은 곡식들이 썩어났고 오동장 속에는 철을 맞춰 갈아입을 능나금 주며 갖가지 비단옷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고 문갑 속에는 여러 가지 진주가 들어 있었습니다. 부자네 집에는 땅이 있고 돈이 있고 세도가 커서 세상에 부러운 것이 없었습니다. 헌데 부자집 마누라가 40고개를 넘고 부자 영감이 50고개를 넘기도록 슬하의 일점 혈육이 없어 늘 근심 속에서 살았습니다. 부자는 자식을 보려고 마누라에게 약도 쓰고 점쟁이를 찾아 점도 쳐보고 산신령에게 빌기도 하고 500나은 보살 앞에서 손발이 닳도록 빌기도 했습니다. 결국엔 온갖 정성을 다한 탓이었는지 귀동자를 낳았습니다. 부자네 집은 날마다 명절이었습니다. 아들을 본 부자네 부부는 앉으면 그 애를 놓고 웃음으로 세월을 보냈고 서면 그 애를 내려다보며 좋아서 춤추며 세월을 보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제 자식이라 하면 제 입에 들어간 음식도 빼주는데 세상에 부러운 것이 따로 없이 흔전만전하게 사는 부자집이야 더 할 말이 있으랴. 부자네 집에서 그 아들을 키울 때 쥐면 부서질까 놓으면 날아날까 하며 고이고이 키웠습니다. 아이는 이 손끝에서 저 손에 가고 이 등에서 저 등에 엎이어 자랐는데 커서 제 손발을 놀릴 때도 부처님처럼 앉혀놓고 숱한 사람들이 그의 심부름을 들게 했습니다. 애 앞에 누가 조금이라도 시중을 잘 못 들면 부자에게 잡혀서 곤장을 몇십 대씩 맞아야 했습니다. 귀동자는 진종일 앉아서 입을 놀리는 것이 일이었고 그가 한번 입을 놀릴라 치면 숱한 사람들이 분주히 돌아쳤습니다. 아이가 커서 글을 배우는데 그는 선생님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글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애 앞에 무릎 꿇고 앉아 글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 애가 공부를 잘할 수 없었습니다. 진종일 트집을 부리다 어쩌다 받아 외운다는 것이 바람풍하면 바람풍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밤낮으로 고이고이 받들려 자라던 아들이 그만 몸져 눕게 되었습니다. 무슨 병인지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부자는 속에 불이 달려
좋다는 음식을 다 해대도 인삼 녹용을 얻어들인다, 곰의 발족을 얻어들인다 하며 야단을 쳤지만 아들은 아들대로 더해만 갔습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고양이 목가심하듯 입질하던 것이 차차 날이 가니 물 한 모금도 마시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등이 후끈 달아난 것은 부자 내외습니다. 그들은 돈을 물쓰듯 하면서 날마다 용하다는 의사는 다 청해드리고 좋다는 약은 다 썼습니다. 하지만 백약이 무효하고 백의원이 머리만 젓고 돌아갔습니다. 무당을 청해다 굿을 해도 쓸데없고 점쟁이를 청해다 점을 쳐도 방도가 없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오이꽃처럼 노랗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가다간 돈 다 쓰고 사람까지 잃을 형편이었습니다. 이때 부잣집 머슴으로 있던 박돌이가 부자를 찾아 말했습니다. 주인님, 왜 그렇게 돈을 망탕 물쓰듯 하십니까? 그러지 말고 저희 말을 들으십시오. 저에게 대책이 있습니다. 제가 쓰라는 약만 쓰면 도련님이 밤 못 자시는 병은 뚝 떨어집니다. 라고 말하니 부자는 놀라며 머슴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그게 정말이냐? 라고 말하였습니다. 아들이 식음을 전폐하고 생사를 다투게 되니 가릴 것이 없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부자는 머리를 숙이고 머슴에게 딱 달라붙었습니다. 어서 그 약을 가져오게 라고 말하니 머슴은 한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이 약을 쓰기 전에 약속이 있어야 합니다. 일단 지금 부엌에 있는 소월이랑 장가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집 한 칸 마련해 주십시오라고 당당하게 말하니 부자는 바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래. 내 아들의 병만 떼면 너를 장가 보내주고 한 살림 잘 꾸려주지. 그럼 어서 주인님 처사대로 해주십시오. 소인은 주인님 처사를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니 부자는 떨떠름한 표정으로 그럼 나도 한 가지 묻겠다. 내가 내 아들의 병을 떼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때는 주인님 마음대로 능지처참을 하든지 종신머슴으로 삼든지 맘대로 하십시오. 하지만 도련님 병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자는 그렇게 귀한 아들의 병을 뗀다니 박돌의 뜻에 따라 부엌여종 소월에게 장가들게 하고 한 살림 꾸려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날부터 박돌이에게 불같은 독촉을 했습니다. 그러니 박돌이 하는 말이 저도 말한 대로 도련님의 병을 떼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제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안 됩니다. 꼭 제 말대로 하지 않으면 병을 떼지 못하니 그리하십시오. 그래. 그런데 약은 어디 있나? 약은 먼 곳에 있는 게 아니가 저기 돌담 속에 묻혀 있는데 이 약은 불사약입니다. 그런데 이 약은 도련님이 직접 돌담을 허물고 파내야 효과가 있지 다른 사람이 파낸 걸 먹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저 돌을 도련님이 손수 옮기지 않으면 도련님 목숨을 구하는 약이 더는 없는 줄 아옵니다. 죽고 사는 일에 그에 달렸다면 별 수 있나 그렇게 하지. 부잣집 도련님은 살겠다고 자리를 차고 일어나 돌각담에 쌓인 돌을 들어 던졌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하는 일이라 돌 여러 개를 주워 옮기니 해가 서산에 기울어졌습니다. 젖먹던 힘까지 내서 일한 그는 갈증이 나고 배가 고파 참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물도 먹고 밥도 얼마간 먹었습니다. 하루 이틀 지나니 하루에도 몇 번씩 밥을 찾아 먹었는데 일이 끝날 무렵에는 한 식기에 밥을 개눈감 주듯 먹어치웠습니다. 일은 보배이고 노동은 보약보다 좋다더니 부잣집 아들은 일할수록 전신에 힘이 나고 밥도 많이 먹고 혈색도 좋았습니다. 차차 날이 감에 따라 알아본 사람 같지 않았습니다. 헌데 큰 돌담을 다 옮기고 아들의 병도 다 나았는데 부자가 바라는 불사약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부자가 박돌이를 불러놓고 칭찬 절반 나무람 절반을 하였습니다. 이 사람 박돌이 인젠 내 아들의 병이 다 나아서 근심 걱정은 없게 됐네. 이건 자네 덕일세. 헌데 자네 왜 날 속였나? 부자대인님께서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주인님, 사람이란 일하고 살게 마련인데 놀기만 하고 일하지 않았으니 어찌 밥맛이 있으며 어찌 건강할 수 있겠습니까? 이래서 밥맛을 얻고 병이 떨어졌으니 이게 약이 아니고 뭡니까? 일은 보약보다 더 좋은 겁니다.
라고 호탕하게 대답하였습니다. 그러자 부자는 그런데 자넨 그 속에 불사약이 있다고 하지 않았나? 박도리는 싱긋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대인님, 보십시오. 불사약은 돌담을 드러낸 저 밭에 있습니다. 저 자리에 밭을 갈고 곡식을 심으면 곡식이 얼마나 잘 되겠습니까? 그러니 저 밭에서 해마다 불사약이 나오지요. 사람이 쌀을 먹지 않으면 죽게 되고 쌀을 먹으면 생명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 쌀이 곧 불사약이 올시다. 자네, 그 말이 맞네. 일이 보약이고 쌀이지. 쌀이 불사약일세. 그 후 부자는 정신을 차렸는지 아들이 일하지 않으면 얘, 너 왜 요새 보약을 쓰지 않니? 하며 일을 시키고 밥을 잘 먹지 않으면 얘, 너 왜 그 좋은 불사약을 먹지 않느냐? 라며 밥을 먹였다고 합니다. 늦게 낳은 자식이야. 당연히 오기야 금이야 키울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모든 분들이 공감하시겠지만 당장에 이쁘다고 보물처럼 끼고 키우면 나중에 아이가 어른이 되었을 때 사회성이 떨어져 오히려 자식을 망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가정교육이라는 것이 같이 더불어 살 수 있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와 더불어 즐기자꾸나. 옛날 한 시골의 나이 15의 총각이 오리가량 상거한 서당방에 다니며 글을 읽었습니다. 서당이 있는 동네 어구에 맑은 샘터가 있었습니다. 총각은 집에서 밥을 먹고 날마다 서당에 오고 가는데 언제 보나 그 샘에 고운 색시가 나와 있었습니다. 서로 말은 없어도 매일 2번씩 그 색시를 보게 되었습니다. 몇 달을 이렇게 그 처녀를 보고 다니니 15의 총각은 자연히 그 여자에게 마음이 갔습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아 그 처녀와 한마디 말도 못 해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총각도 그날에는 꼭 처녀와 한번 말해보리라 마음먹었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에 보니 처녀가 또 샘물터에 나와 있었습니다. 총각은 가던 길을 멈춰서서 처녀와 말해보리라 생각했습니다. 헌데 말한다는 것이 말은 나가지 않고 기침을 몇 번 했습니다. 마침 처녀는 양푼에 빨래감을 이고 나와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처녀는 총각의 기침 소리를 듣더니 말은 하지 않고 쇠양푼을 들어서 3번이나 돌에 치고는 손을 들어 3번 휘둘렸습니다. 그리고는 총각을 다시 보지도 않고 자기 빨래만 했습니다. 총각은 처녀의 행동을 보고 그게 대체 무슨 뜻인가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총각은 서당방에 다니며 글을 읽는 사람이라 그 뜻을 풀이해냈습니다. 양푼을 들어 돌에 치며 쇠소리를 내는 것은 나를 부름이로다. 손을 3번 들어 휘두르는 것은 보름날 날 보고 오라는 말이로다. 총각은 그날부터 보름날이 돌아오기만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처녀가 더욱 눈앞에 삼삼하고 기다리는 날은 더디게만 오는 것 같아서 글 공부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속으로 처녀가 샘터에서 자기를 보고하던 행동을 되뇌이며 처녀를 만날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글을 읽다가 어슴풀에 잠이 들었는데 총각은 잠을 자면서 외웠습니다. 도리에서 나는 쇠소리는 나를 부름이여. 손을 3번 휘두른 것은 15야 보름날이라 총각은 이 글만 외워댔습니다. 서당 훈장이 들어보니 이상하였습니다. 훈장은 글 공부가 끝난 후 이 총각을 남겨놓고 따졌습니다. 필시 무슨 일이 있는 것이니 솔직하게 고백해라. 총각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훈장은 이 학생을 집에도 돌려보내지 않고 자기 방에서 자게 하면서 못 견디게 굴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총각은 대충 지나온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로부터 훈장은 불직한 마음을 먹고 자기가 그 처녀를 찾아가리라 생각했습니다. 낮도 가고 밤도 가서 총각이 오매에도 기다리던 15야 보름날이 왔습니다. 그날 저녁 따라 훈장은 학생을 집에도 보내지 않고 밤이 늦도록 공부만 하라고 했습니다. 총각은 밤늦게 억지로 책을 들고 앉았다가 그만 깜박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이 기회에 훈장이 몰래 문을 열고 처녀네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훈장이 담장 밖에 가보니 배필이 담장 밖에 들이었습니다. 훈장은 좋아 어쩔 줄 모르며 그 배필을 잡아지고 담장을 넘었습니다. 훈장은 모든 것이 명백해진지라 고추 별당에 찾아가서 문을 떼고 들어섰습니다. 그때까지 총각이 오기를 기다리던 처녀는 방에 밝은 불을 켜놓고 자지 않고 있었습니다. 헌데 문소리가 나서 처녀가 머리를 들어보니 문을 떼고 들어온 사람은 자기가 기다리는 총각이 아니었습니다. 처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니 뉘신데 남녀유별한데 이렇게 무례하게 한밤중에 남의 집 규수방에 뛰어드옵니까? 허허허. 모르는 채 말어. 나는 도루에 나는 쇠소리 듣고 손을 3번 휘두른 걸 보고 금야가 보름날이라 찾아왔으니 어서 공손히 말을 듣고 나와 더불어 이 밤을 즐기자. 안 돼요. 나가세요. 안 되긴 뭐가 안 돼. 어서 순순히 내 말 들어. 하지만 처녀는 말을 듣지 않고 생사결단하고 훈장을 내쫓았습니다. 얼리고 닥쳐도 안 되었습니다. 그러자 훈장은 새파란 비수를 빼들고 처녀를 위협하였습니다. 그래도 쓸데없었습니다. 처녀는 죽기를 내기로 훈장에게 굽어들지 않았습니다. 훈장은 새파란 비수를 처녀의 가슴팍에 박았습니다. 처녀는 악! 소리를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처녀의 가슴에서 붉은 피가 샘처럼 솟았습니다. 이때 총각이 잠에서 깨니 훈장이 없었습니다. 총각은 이때가 기회라 몰래 문을 나서 급한 마음에 앞서 처녀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담장 밖에 가보니 배필이 들이었습니다. 총각은 처녀가 자리를 부른 것이 분명한지라 배필을 잡고 담장을 뛰어넘었습니다. 별당에서는 여전히 밝은 불빛이 흘러나왔습니다. 총각은 뛰는 가슴을 달래며 한시급히 사랑하는 처녀를 만나보자고 별당으로 달려갔습니다. 헌데 문을 떼고 들어서니 집안의 피가 질벅하고 꽃같은 처녀는 가슴에 칼을 박고 쓰러져 죽었습니다. 총각은 기겁을 해서 악! 하는 외마디 소리를 지르고는 신 한 짝이 벗어진 줄도 모르고 정신없이 뛰어나왔습니다. 이 집에서는 한낮이 되어도 규방에 있는 딸이 얼굴도 내밀지 않는지라 이상히 생각하고 규방에 와보았습니다. 규방에 와보니 딸이 가슴에 칼을 박고 죽어 있었습니다. 모두들 대성통곡하며 울다가 보니 신 한 짝이 있는데 서당 방 서생들이 신고 다니는 신이었습니다. 이 집에서는 신 한 짝을 들고 서당방에 찾아와서 이게 대체 누구 신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 서당방 애들이 이구동성으로 아무개 신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이 총각이 피할 길이 없이 살인범으로 몰리게 되었습니다. 이 집에서는 이 일을 고을원에게 상소하였습니다. 고을원은 이 총각을 잡아가두고 혹한 신문을 하며 살인죄를 인정하라고 우겨댔습니다. 그러나 살이 뭉청청 묻어나게 때려도 총각은 자기가 살인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매를 맞아 전신이 성한데라고 없어도 밤만 자고 나면 총각의 몸에는 매 맞은 흔적도 없었습니다. 원도 이 일이 너무 이상하여 이 총각을 불러놓고 자초지종을 캐어 물었습니다. 총각은 원님 앞에 처녀와 정이 들게 된 지나온 일을 하나부터 10까지 숨김없이 말하고 나서 그날 저녁에 처녀를 찾아갔다가 주검을 보고 흥겁해서 신이 벗어진 줄도 모르고 온 사실까지는 인정했으나 자기가 그 처녀를 죽였다는 건 많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원님은 이 일이 너무도 이상하여 동원뜨락 수양버드나무 밑에 와 생각에 잠겼는데 난데없이 까치가 날아오더니 구멍이 뚫린 버들잎 새 잎을 떨구고 가버렸습니다. 원이 생각해보니 그 구멍이 뚫린 버들잎 새 잎이 처녀를 죽인 사람과 관계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총각을 찾아가 까치가 구멍 뚫린 버들잎을 던지고 간 얘기를 하고 누가 처녀를 죽였는지 알아맞히라 하였습니다. 총각은 한참 생각하더니 버들잎 3개가 구멍 뚫렸으니 류삼공 처녀를 죽인 사람은 서당훈장 류삼공이 올시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고을원은 즉시 명을 내려 서당훈장 류삼공을 잡아다 혹형을 가하니
그는 모진 흑형을 이기지 못하여 실토를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원님은 살인자 유삼공을 사형에 처하고 무죄한 서당방 총각을 내놓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두고 죄는 지은 대로 간다고 하나 봅니다. 세 명이서 쌀 한 말로 석 달 버틴 며느리. 옛날에 어떤 양반집 아들이 장성하여 장가들 나이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집 아들이 5대 독자였습니다. 5대 독자니 귀한 아들이라고 금이야 오기야 하고 키웠더니 암사내가 돼가지고 세상 물정을 너무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가만히 보니까 저래 가지고는 장가를 보내도 살림이나 제대로 지키고 살 것 같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를 아주 똑똑하고 당찬 사람으로 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야 아들 녀석도 살림 지키고 사는 법을 배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감을 구하노라고 동네방네 소문을 냈습니다. 어떻게 소문을 냈는가 하면 누구든지 자기 집에 와서 쌀 한 말 가지고 세 식구가 석 달을 먹고 살면 며느리로 삼겠노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 종하고 여자 종을 하나씩 달리고 쌀 한 말을 주면 그것으로 세 식구가 석 달을 먹고 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렇게 소문을 내니 여기저기서 한다 하는 양반집 처녀들이 며느리 되겠다고 왔습니다. 양반집이고 살림도 넉넉하고 하니 혼처야 그만한 데가 없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들 왔는데 처녀가 오면 남자 종과 여자 종 하나씩 달려서 따로 거처를 마련해주고 쌀 한 말 갖다 놓고는 그만이었습니다. 그걸로 석 달을 버텨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는 처녀마다 석 달은커녕 한 달을 채 못 넘겼습니다. 어른 하나가 못 먹어도 한 달에 한 말은 먹어야 사는데 아무리 양을 줄여도 그것 가지고는 석 달을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쌀 한 줌씩 넣어 죽을 끓여가지고 하루에 2끼씩 먹어도 한 달 버티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니 오는 처녀마다 아껴 먹다가 쌀 떨어지면 두 손 들고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집 비읍 마을에 아주 가난한 농사꾼이 살았습니다. 이 농사꾼한테 관연한 딸이 하나 있었는데 집안 형편이 워낙 어려워서 여태 시집을 못 보냈었습니다. 그 딸이 하루는 아버지한테 저 건너 양반댁에서 쌀 한 말로 세 식구가 석 달을 먹으면 며느리 삼겠노라 한다는데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라고 딸이 말하니 아버지가 말하길 한다 하는 양반집 교수들도 와가지고 한 달을 못 버티고 돌아갔다는데 내가 무슨 재주로 석 달을 버티겠느냐? 하고 말렸습니다. 그래도 딸은 염려 마시고 보내주십시오, 라고 아버지를 설득시켰습니다. 그랬어 아버지는 마지못해 보내줬습니다. 이 처녀가 양반집에 가니까 역시 소문대로 참종 내외를 딸려서 쌀을 딱 한 말 주고는 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 같으면 쌀을 한 옵씩 두 옵씩 내다가 죽을 쓴다, 어쩐다 수선을 피울 텐데 이 처녀는 무슨 생각이 있는지 첫날부터 쌀 한 대를 뚝딱 퍼서 밥을 푸지게 지어놓고 종들에게 먹자고 하였습니다. 종들이 도리어 걱정이 돼서 아, 이렇게 먹어가지고는 열흘을 못 넘깁니다, 라고 걱정하며 말해도 그저 아무 염려 말고 실컷 먹으라고 하였습니다. 그 이튿날도 쌀 한 대 뚝딱 퍼서 밥을 지어놓고 배를 두드려가면서 먹고 또 그 다음 날도, 그리고 이렇게 한 사흘 지나니까 쌀도 거의 떨어지고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 처녀가 종들을 불러놓고 자, 이제 먹을 만큼 먹었으니까 슬슬 일하러 나가자고요. 나하고 아주머니는 들에 가서 나무를 캐고 아저씨는 산에 가서 하루 한 짐씩 나무를 해오면 그걸 팔아서 양식을 사다 먹자고요, 이러는 거였습니다. 그게 이 처녀가 처음부터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아, 가만히 앉아서 아무리 아껴봐. 쌀이 줄지 어디 늘기를 하나. 일을 하면 절로 돈도 생기고 쌀도 생기고 하니 무슨 걱정이 있어, 라고 처녀는 생각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세 식구가 일을 했습니다. 여자 둘은 나무를 캐다가 팔고 남자는 나무를 해다가 팔고 그 돈으로 쌀을 사다 들여놓으니
먹는 것보다 쌓이는 게 더 많았습니다. 석 달 동안 실컷 먹고도 쌀이 한 감 하나 남았습니다. 석 달이 지나서 주인 양반이 어떻게 됐나 하고 가보니 쌀을 가마채로 쌓아놓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양반은 무릎을 탁 치더니 옳거니 너야말로 내 며느리로구나. 바로 나를 받아 혼례를 올리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처녀는 양반 집 며느리가 되었는데 그 뒤로 자기도 억척같이 일하고 제 남편도 일을 고되게 시켜서 아주 듬직한 사내로 만들어놨습니다. 남정내고 안악내고 간에 일 안 하고서야 사람 구실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